달러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면에는 트럼프가 초래한 공급 체계의 어떤 와해 가능성 같은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달러의 퍼포먼스가 과거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좀 무너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미국 자산 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출입 규모는 최근에 가장 역대급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적어도 뭐 앞으로 한 6개월 연내 정도 기간에는 상당 수준 글로벌 달러보다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계속 언더퍼폼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지금 딱 이렇게 가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딱 고민스러운 시점에 또 유지점장께서 이제 또 기업들하고 부딪히셔야겠네. 지금 제가 봐서는 기업들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뭐 환해지 전략을 다 뭐 그동안에 세워서 준비는 해 왔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좀 환해지 전략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지 없이 지내왔던 업체들 가운데도 지금은 또 한번 해지를 한번 좀 염두에 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레벨이 된 것 같아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환율 흐름에 네. 반전이 있었다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 레벨이에요. 지금 환율이 한번 위로 갔다가 내려와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실은 출연하기 전에 제가 지난 4개월 전에 무슨 네. 이야기를 했나 저도 이제 그러니까 잊어먹은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뭐 대체로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우리 환율이 예, 1,400원대 네. 환율 네. 인정하고 여기에 적응하고 오히려 이제 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추가 상승 시도가 있을 것 같아. 하단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지금 이제 환율 수준이 말씀하셨듯이 네. 당시에 이야기했던 하단 정도 근처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추가 하락으로 반전이 되어질지 다시금 반등을 할지 굉장히 좀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 풀어가면서 그 내용을 그러시죠. 진행하도록 하시죠. 사실 우리 지금 달러원 환율은 뭐 지금 이제 지난번 출연하셨던 12월 13일 그 무렵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거의 뭐 1,480원대 한번 갔다가 원위치인데 또 1,430원, 20원 요 후반인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그 당시 대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때 한 107 근방이었다가 지금 얘가 100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네, 99.39인데 요 부분이 이제 그거 합니다. 지금 이제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해야 그다음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일단 환율 동향을 봐보면은 지금 예. 말씀드렸듯이 네. 최근에 달러 대 원환율이 지난 12월 달 이후에 1,400원대에 진입한 이후에 예. 1,400원대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1,400원대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일단 1,400원대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위기 시 외환 위기 그리고 가까이는 금융 위기 시에나 있었던 환율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특정 높은 환율의 수준이 유지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뭐 더 높이 올라가기도 했고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1,400원대가 고차가 된 것은 아마 이번 타이밍이 거의 처음인 가장 오랜 처음이죠. 기간 동안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달러화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고요. 네. 그리고 청색 선은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네. 달러화 인덱스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난 한 3년여 기간 동안에 저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반대로 지난 3년여 수준의 고점 근처에서 계속 떨어지지를 못하고,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근처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글로벌 달러화는 과거 한 3년여 기간 동안의 저점 근처로 하락했지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높다. 즉 원화가 상당폭 약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달러 대 각 통화별로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맨 오른쪽 그림에서 그 빨간색 기둥은 금년 들어서의
달러 퍼포먼스고요. 청색선은 지난 2024년 말 대비해서 2023년 말 대비해서 네. 달러화의 퍼포먼스입니다. 뭐 2023년 말 대비하면 달러화가 한 2%좀 못되게 약세이고 예. 지난해 연말 대비하면 8% 넘게 약세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제일 왼쪽 게 제일 왼쪽에 거는 원화. 우리 원화. 맨 오른쪽 거는 두 번째가 엔. 그 다음에 유로, 유로, 캐나다 달러, 네. 호주 달러, 그리고 중국 위안화, 그리고 달러화 지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잠깐만 제일 왼쪽 걸 보니까 2023 파란색이 2023년 말 4년 말, 3년 말, 예. 2023년 말 대비로는 약 저- 10.2% 정도 현재 약세인 수준입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저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달러화 대비해서. 오케이. 예. 그런데 작년 말 대비로 치면은 빨간 막대기에 원화는 3.6% 정도 회복세입니다. 원화 가치가. 예. 지난해 연말에 가파르게 예.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했던 그 되돌림이 일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원화 가치 회복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간 동안에 달러화는 얼마만큼 가치 하락을 했냐면은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8.3% 정도 약세입니다. 네. 어저께 18시 기준으로 예. 작성을 한 숫자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봐보면은 엔화나 유로화는 상당폭 큰 폭으로 10% 가까운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다른 통화들을 대비해서 뭐 조금 더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가치 회복세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지난해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것에 대비하면은 비교를 하면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원화는 다른 통화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원화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달러와 약세는 예. 일정 부분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졌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화 추세가 강세 추세가 꺾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의 이변에는 그동안의 소위 이야기는 미국 우선주의, 네. 글로벌 경제가 좀 나쁘더라도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가 좋으면은 미국 경제는 훨씬 더 좋았다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난 한 10년, 좀 길게 보면 한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은 소위 미국 예외주의가 반전된 게 아닌가 또는 훼손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달러와 약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아직까지 약세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과거 한 3년 정도 박스권의 하단 정도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세 반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지난해 연말 4, 4분기 이후에 가파른 달러와 강세의 되돌림 뭐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와 같은 달러와 약세 반전인지 여부가 굉장히 금융시장에 외환시장에 현재 가장 핫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채권시장 공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방금 차트 한 번만 더 띄워보시죠.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원 겹쳐놓은 거. 방금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 유 부장께서 가져오신 저기서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레인지의 하단 부근으로 다시 왔다 하는 얘기인데 네. 이건 역으로 예. 지금 저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와 있는 저 현 레벨. 저 레벨이 깨진다는 것은 그 다음은 이제 그동안 박스권 내지는 레인지의 하단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타이밍이다. 미묘한 타이밍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또 같아요. 하나 더 나가보죠. 그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가 저기서 99가 깨지는 저런 레벨이 만약에 미국채 투매하고 연결돼서 국채 수익률도 뛰고 국채 가격 급락하는 미국 국채 가격이 막 하락하는 와중에 달러가 빠져버리면 이건 또 한 번의 엄청난 케이오스 혼란이잖아요. 예, 현재 지금 사실은 달러와 약세 전환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가장 큰 화두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국 자산의 폭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은 달러와 약세 환경 하에서도 원하는 그렇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과연 이와 같은 상대적인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언급을 하겠고요. 먼저 최근에 달러화 동향을 보면은 이 과거의 어떤 달러화의 움직임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달러화 움직임이 달러화가 좀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금융시장에서 하지 않을까,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달러화의 퍼포먼스는 소위 이제 나타내는 커브가 소위 스마일 커브라고 그러는데요. 달러 이 스마일 스마일. 커브는 뭐냐면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때가 언제냐? 미국 경제가 엄청 좋을 때,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굉장히 호키시해지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달러와 강세 국면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왼쪽에 오른쪽. 아니 예. 잠깐만요. 예. 왼쪽에 USD 강세 예. 해놓고 밑에도 또 USD. 죄송합니다. 저건 예. 약세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 모타를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반대로 반대의 극단의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를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미국 경기가 침체를 보이는 경우에도 달러화가 일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이 피난처로 네. 달러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피난처의 달러화 선언은 뭐 예를 들면은 주식 시장이 부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투자 자금들이 미국채로 몰리면서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통상 달러화는 언제 약세를 보이느냐? 세계 경제가 그냥 편안할 때 그저 그렇게 원만하게 굴러갈 때 그때는 모든 투자자들이 달러화에 집중됐던 투자를 상대적으로 이제 고위험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소위 이제 달러화 스마일 그래요. 커브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달러화의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미 국채가 굉장히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달러화는 미 국채가 약세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달러화가 동반 약세를 채권 가격과 같이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달러화의 퍼포먼스와 금리의 변동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채권 가격의 퍼포먼스와 미 국채 수익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결국 금리의 동향과 달러화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과거 3년 동안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달러화 지수와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미국채 수익률은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나타내 왔습니다. 같은 방향성이었죠. 예. 거의. 그런데 최근에 약 한 2, 3개월 사이에 달러화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는 거꾸로 튀었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과거의 동향과는 굉장히 좀 네. 다른 움직임이죠. 네. 이런 움직임들이 짧긴 했습니다만 언제 또 나타났냐면은 2023년도 3월부터 한 5월, 6월 사이에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만 두 가지가 동행하지 않고 따로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때가 언제였냐면은 소위 이제 미국 그 지역은행들이 부채 문제로 해서 굉장히 실리콘밸리은행 SVB가 예. 파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 소위 지역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일정 부분 매도세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달러와의 퍼포먼스와 금리의 퍼포먼스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네. 금리의 퍼포먼스, 채권 시장의 퍼포먼스와 달러의 퍼포먼스가 과거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좀 무너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소위 이제 달러가 과거에 소위 세이프 헤븐 커런시 또는 달러와의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면에는 트럼프가 초래한 소위 관세로 예. 인한 그 공급 체계의 어떤 와해 가능성 같은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닐지는 어떤 관세 정책에 향후의 어떤 관세 정책과 관련된 화두, 정책의 화두, 그리고 미국 정부의 행정부의 대응 같은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글로벌 달러화가 저는 아직은 약세로 반전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예, 최근에 이제 가파른 어떤 달러화의 약세는 일정 부분은 투자 자금의 유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굉장히 과매수되어 있던 달러화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어지는 과정에서 달러화 강세가 좀 후퇴한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 외환 시장에서 사실은 마이너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전반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잘 나타내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CME 통화 선물 시장에서 예. 달러화 투기적 거래자들의 달러화 순매수, 순매도 포지션과 달러화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검은색 선은 달러화 지수입니다. 네. 청색 선은 순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CME 퓨처에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달러와 순매수,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달러와 순매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가파르게 이와 같은 순매수 포지션이 청산이 되어지면서 현재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순매도까지 갔어요? 예. 이게 뭐 지난주 그렇구나. 예, 기준인데 그러네. 한 이런 50억 아래로. 달러 정도 CME 퓨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 그 상업적 거래자들의 포지션이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기존의 어떤 과매수되어 있던 포지션들이 청산되는 과정이다. 채권도 마찬가지, 일정 부분 환도 마찬가지. 뭐 그런 쪽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매도세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미국 정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도가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기서 아까 보여주신 방금 보여주신 그 차트에 시사하는 바는 그 달러 선물 거래 포지션이 전체 어떤 달러의 거래에서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그래도 결국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투기 세력이 먼저 땡겨 놓고 예. 거기에 또 이제 리얼 머니들이 또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 말은 달러 강으로 배팅했던 선수들이 거의 다 꺾었다는 얘기고 다 예, 정리했다는 얘기고, 정리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매도 쪽으로 지금 매도 쪽으로 살짝 들어가 돌아서 있는 있는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거의 있겠습니다. 투기적 포지션은 그러면 거의 뭐 스퀘어라 봐도 되겠고, 예. 약간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거 봐서 달러가 약으로, 아무래도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될 것 같다 하면 저쪽이 먼저 선물 쪽에서 아마 포지션이 달러 예, 매도 포지션이 좀 쌓일 거고, 예. 그러면서 환율도 같이 따라갈 거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부활절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요 주말 사이에 또 뭔 또 뉴스가 나올란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저 금토일 사흘 만이라도 그냥 골프만 치고 좀 쉬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최악은 지나간 것 같고요. 느낌은 그렇죠.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최악의 화두는 지나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꺼내놓은 어떤 그 화두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 가느냐라는 부분들 쪽에 그 시장의 포커스가 네.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시장의 기대는 뭐 이와 같은 기대인데, 과연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어떻게 했던 투자를 지속 내지는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를 또는 그 투자 심리를 충족시켜 줄 건가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뭐 채권 시장이 됐건 주식 시장이 됐건 달러와의 향방이 됐건 결국 같이 물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자료도 또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독일 국채하고 미국 국채 금리 차하고 유로달러 환율을 겹쳐 놓으셨는데 결국 보니 지금 계속 똑같은 자료의 흐름이에요. 똑같습니다. 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이게 그냥 괴리가 벌어졌습니다. 예? 뭐 길게 잡으면 한 달. 길게 잡으면 한 달 아니면 그 4월 2일 날 그 관세 전쟁 이후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도 한번 설명을 하고 가시죠. 사실 이제 그 유로화가 그동안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유로화의 저평가는 사실은 미국과 독일 또는 유로존의 예. 어떤 경제력의 차이, 경제 상황의 차이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즉 유로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로존 전체적으로 거의 성장을 못한 상황이었고 네. 반면에 미국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금리 차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에서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 금리가 독일 금리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지금 우측에 이제 좌측에 금리 1.04 우측이구나. 그 금리 동향이 우측에 이제 금리 차이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마이너스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금리 갭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달러와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틀이었는데 현재 그런 금리 차이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자산의 퍼포먼스에 대한 불안감들이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부터 사실은 그 유로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 유로존 간의 금리 갭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독일이 그 부채 한도에 대한 그 예외 적용을 일부 하고 그러고 5천억 유로에 달하는 이 그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뭐 이와 같은 유로화 강세의 기틀을 만든 상황이고 이와 같은 독일의 어떤 재정 지출 확대 또는 군비 확충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유로존 국가로 전이될 수도 있겠다,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유로화 반등의 토대를 마련을 했고 그 이후에 최근에 미국 달러와 자산의 동반 약세가 추가적으로 유로화 강세를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달러화 지수의 57% 넘게가 유로화였으니까 네. 유로화 회복세는 달러화 약세로 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네. 과연 유로존의 경제 성장 동력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겠느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그 소위 그 미국 애틀랜타 연은이 제시하는 GDP 나우에 보면은 뭐 1,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2%에 달할 거다. 예. 최근에 높아진 금 가격을 어저스트 한다고 그러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망들이 뭐 한 상반기 정도에는 마이너스 내지는 제로 성장 근처가 유지가 되겠지만 과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중장기 금리를 봐보면은 여전히 미국 금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최근에 일단 채권 매도세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미국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비교를 했는데요. 미국이 현재 지금 4.3%, 네. 독일이 많이 지금 반등했는 게 2.4%대, 뭐 중국, 일본 압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아마 독일 금리 근처 정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시장 금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인데 지금 재밌는 게 어제 말고 그저께 ECB가 금리 인하를 했어, 그죠? 예. 근데 이런 게 그다지 뉴스로서의 어떤 비중도 예전 같지가 않고 연준이나 ECB의 어떤 통화 정책이
그냥 한마디로 뭐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트럼프한테 다 묻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ECB가 금리를 내렸으면은 한때 이 금리 차이로 환율이 막 움직였을 때는 유로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유로가 약세로 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이번에 ECB의 금리 인하는 상당 부분 널리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통화 정책의 내용 자체도 ECB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의 그 금리 인하 동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명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긴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사실 금융시장의 화두 자체가 다른 나라의 시장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국 시장의 안정을 찾을 건가, 미국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유지민정님, 제가 한번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으면은 이제 4월, 5월 조금 이렇게 막 봄놀이도 좀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좀 전에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죠. 그 금리 차이 각 국별. 예. 그거 보시면은 그 앞에 그 저거. 예. 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해서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거는 독일 보세요. 독일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하향해서 금리가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그죠? 저 부분.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 살짝 보도를 하기를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죠. 트럼프의 저 독주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보고 뭐 한 소리 할 수 있는 내각의 뭐 장관이나 참모들은 없는 것 같고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저 또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되는 데는 누가 도와준 거 없잖아요. 그야말로 트럼프 개인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인 인기로. 누가 저기다 토를 달아. 그러면은 트럼프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시장밖에 없는데 시장밖에 없다는 얘기는 달러가 아작이 나고 미국 국채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막 미국 금리 뛰고 주식 막 깨지고 이러면은 트럼프도 아찔해진단 말입니다. 예. 근데 좀 전에 나왔던 독일이 젤렌스키하고 그 회담 이후로 유럽 너가 알아서 지켜 하고 나서부터 독일에서 재정 준치까지 허물면서 우리 5천억 유로인가 뭐 재정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는 제1감은 독일이 또 국채 찍어내고 빚내고 할 것 같으면 독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독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독일 국채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걸 가지고 혹자들은 하는 얘기가 그리고 블룸버그에서조차 하는 얘기가 중국이 짜증이 나서 미국 국채 좀 던지고 그걸로 독일 국채를 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 금리는 오르고 독일 금리는 내려가는. 뭐 최근에 이제 미 국채 시장에 그 급락에 대해서 네네. 혹자들이 이야기를 하건대 일본이 던졌다 또는 중국이 던졌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메인 스트리트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예. 좀 있으면 좀 확인이 되잖아. 아직은 안 나올 거고 아직 안 1,4분기 데이터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한 달 넘게 후행이 되어지니까 한 5월 초나 돼야 해당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까지 주된 이야기들은 그동안에 좀 과매수되어 있던 포지션들이 일정 부분 청산되는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미국 국책별로는 안 나오는데 미국 자산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출입 규모는 최근에 가장 역대급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유로존의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저금리인 유로존에서 펀딩을 해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인 투자의 행태였습니다. 네. 어떤 리포트를 봐보니까 지난 2010년대에 비해서 유로존의 그 포트폴리오 투자가 예. 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5년 사이에. 예. 일본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어떤 과비중, 과투자 부분들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이게 조정이 아니고 정말 투자 자금의 흐름으로 바뀔지 여부는 트럼프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리포트를 최근에 봤습니다. 야, 저는 어쨌거나 지금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좀 무시무시한 얘기 내지는 막 좀 듣는 사람이 이렇게 오싹한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별짓도 하는데 우리 또 유진장께서 안 말려 드시네. 이 또 트레이딩 할 때 하고 또 이거 트레이딩 할 때 하고 또 뷰를 갖다 얘기할 때 하고 사람이 다르시네. 트레이딩 사실 트레이딩은 어. 시장 순간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한 가격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고요. 그때는 완전 깡패도만. 그건 언제든지 어. 포지션을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그러니까. 다음번 출연을 했을 때 맞아. 그 사람이 짚은 화두가 그래도 충분히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었다. 맞건 틀리건을 떠나서 참고할 만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확 눈에 띄는 그런 이야기로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의 합니다. 뭐 한미 위원장한테 거의 매일 털리다시피 했던 이진우 무슨 입장에서는 말씀을. 트레이딩 할 때는 거의 막 깡패같이 하디 무슨 뭐 또 뷰를 제시할 때는 완전 또 양반처럼 하네. 와, 안 말려드시고. 다만 그 순간에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쳐다봐야 될 부분은 현재 시장이 이런 크리티컬한 위치에 있는데 쳐다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고 지금 그래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결국은 오버할 건 아니다 하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N은 어떻게 보세요? 달러 엔 이 현재 지금 최근에 그 유로와 못지않게 아웃플폼하고 있는 통화가 엔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엔화가 가치 회복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일본 금리가 매력이 없습니다. 워낙 낮아. 매력이 없습니다. 결국 결국 이 이면에는 뭐 전반적인 어떤 일본의 장기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엔화의 가치 회복세는 추가적인 가치 회복세는 뭐 현재의 국면이 정말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미국 자산의 투매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일부 극단적인 가정에 불과하다. 라는 전제하에서는 엔화의 어떤 현재 수준에서 추가 강세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요? 이제 유로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달러와 강세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일방적인 달러와 강세가 좀 우려된다 또는 달러와 급락세가 우려된다는 전제하에서 전반적인 해외 투자 비중이 기존의 달러와 일방향에서 조금은 나눠서 유로화나 엔화 정도를 어떤 그 정도. 리스크 균형 차원에서 예. 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유현정 부장님 이제 유 지점장님 나오시면은 또 우리가 한 뭐 두어 달 만에 매번 또 수급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궁금해요. 우리 원화가 유단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거, 한번 뭐 경상수지 뭐 등등 해서 우리 늘 예. 짚어주시는 거 있잖아. 예, 그거 한번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현재 어떤 시장에서 기대하는 미국 경제의 기대치,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와 기대치와 그 현재 정책 담당자들의 입장 차이 정도를 간단하게만 한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난 3월 달 FOMC에서의 닷 플랫과 현재 시장에서의 연준에 대한 프라이싱입니다. 빨간색 선은 현재 지금 CME 퓨처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 연도 말 2025년, 26년, 27년 말에 그 연준 정책 기준 금리의 중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위에 있는 닷플랫은 이제 지난 3월달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이 예상했던 예, 예. 찍었던 점입니다. 예. 파란색 선은 그 중에 소위 얘기하는 중간값이죠. 네.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에 연준은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프라이싱은 한 4차례 정도이고요. 3월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예.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예. 발언 내용을 봐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신중한 통화 정책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기 하강,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일한 규모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양 정책 목표의 어떤 상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통화 정책이 어려운 입장일 거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겠다 또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통화 정책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유지임장께서 아주 뭐랄까 아주 절제된 표현과 점잖은 표현을 하신 거고 제가 못되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뭐 이 세상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시장 빠그라뜨린 게 당신인데 이래 놓고 나서 우리 보고 금리 내리라고 뭐 지금 막 물가가 막 튀고 할 판인데 나 그거 못하겠어 한 거 아니에요. 파월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제 그저께의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이 그런 형태의 어. 발언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파월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정책의 대응의 중심은 고용 성장에 가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왈러 이사 같은 크리스토프 경우에는 월러, 예. 뭐 노골적으로 그런 상황이 상충 상황이 생기면은 물가보다는 고용이 우선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거꾸로 그 가장 매파적인 최근의 발언을 나타낸 것은 슈미드가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슈미드가 누구죠? 슈미드가 저기 그 뭐지 캔사스시티 캔자시티? 이어는 총재입니다. 슈미드가 이번에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슈미드 총재가 고용보다는 물가에 더 집중하겠다. 좀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뭐 가장 매파적인 현재 입장을 나타낸 인사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난 3월달 FOMC에서와 다른 입장은 아직 연준 사이에서 눈에 띄지는 않는다.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 뭐 하는 총재도 이제 뭐 현재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터널 출구가 보일 때까지는 정책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연준 인사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어떻게 자를 수 있다고 보세요? 파월? 자르면은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치겠죠. 추가적으로 요동을 치겠죠. 맞아요. 자기 발등을 또 한 번 찍는 상황들이 되겠죠. 스스로 이제 어떤 경제로부터의 어떤 고립 상황을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고립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리 지표는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약세를 보입니다. 뭐 ISM PMI를 보거나 미시간대 또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네, 보거나 맞아요. 심리 네. 지표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위 하드 데이터들, 뭐 고용이라든가 이 물가라든가 이런 지표들은 그렇게 심한 변동을 안 보이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어떤 시간을 벌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듯이 돌아가서 이제 수급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네, 그래요. 최근 1월달, 2월달에 글로벌 2월달에 어떤 수급 상황들은 뭐 전반적인 최근에 글로벌 달러와 약세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높은 환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의 여건, 수급은 경상수지, 경상거래 또는 투자 자금의 유출이 등이 외환시장의 수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물론 수지로 발생했는 달러와 유입과 유출이 먼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지기도 하고 나중에 거래되지기도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봐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수급의 토대를 형성하는 가장 큰 바탕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경상수지의 어떤 흐름, 투자자금 유출입의 흐름이 환율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차라리 저 파란색 저 경상수지 막대기라고 보고 경상수지는 꾸준히 흑자인데 예. 아래쪽에 저 투자자금 유출입, 투자자금 유출입 저걸 갖다가 투자자금이 우리 계속 그냥 순유출입니다. 포트폴리오 수지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예, 예. 뭐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직접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수지 플러스 직접 투자자금이 FDI까지?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투자자금 예, 유출까지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경상수지가 지난해 평균보다는 키높이가 낮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좀 위축된 그런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반면에 투자자금 유출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환율이 1,400원대 올라오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투자자금 유출 규모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1,400원대 하던 환율이 1,400원대가 됐는데 글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나갔어. 투자자금 유출이 거의 역대급으로 예. 지난 2월 달에 나갔습니다. 예. 뭐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2월까지 밖에 없어서 그렇지 3월, 4월 데이터를 이제 놓으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또 아이온큐 사러 나갔겠지. 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역대급으로 투자자금이 순유치되졌습니다. 네. 어찌됐건 전체로 봐서 경상수지를 크게 뛰어넘는 투자자금 유출이 외환시장에 계속 수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원화의 언더perform을 계속 유지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내국인의 해외 투자만 놓고 보면요. 지난 2월 달에 17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177억 달러. 예. 직접 투자자금, 주식 투자자금 엄청 바가 깁니다. 채권 투자자금 할 것 없이 다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채권 주식 사러 많이 나갔구나. 높은 환율 1,450원 이상의 환율에서 아하. 이 정도의 자금이 나갔습니다. 아. 결국 결국 더 이상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고환율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아마 3월, 4월 달에 미국 주식 시장이 아웃퍼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은 굉장히 좀 위축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 표현은 없습니다만 3월달, 4월달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은 뭐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 외국인이 국내 채권 매수, 채권 보유 순증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한 12조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요. 거꾸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주식 투자 자금은 채권 투자 자금의 순증을 초과하는 규모로 순유출이 됐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 자체도 계속 좀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예, 예. 어저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정책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사실 동결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저는 다비시하게 읽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의 반응은 초기에 좀 금리 하락 쪽으로 반응하다 말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금리가 좀 전날 대비해서는 오름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통화정책 내용은 좀 다비시하게 좀 개인적으로는 읽었었고요. 결국 높은 수준의 큰 폭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유지되는 상황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래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아래쪽에서는 빨간색 선은 미국 금리고요. 정책 기준금리 예, 기준으로. 예. 파란색 선은 한국의 정책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고점에서 제법 내리긴 했지만 한국도 금리를 내리면서 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이 내리는 정도 폭 가까이는 그 이상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저께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금리를 못 내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 환율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결국 환율이라는 부분이 떨어져 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고,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금리라는 부분이, 금리 차이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환율을 유지시키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금리 차이 이면에는 상대적인 어떤 경제 퍼포먼스가 물론 녹아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우리 경제의 부진이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원화의 악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제 글로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은 글로벌 달러화라는 부분은 현재적인 크리티컬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예. 글로벌 달러화가 과거 한 3년 밴드의 저점에 와 있지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뭐 일정 부분 하락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와 같은 주변의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아웃퍼폼하기는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높은 수준의 어떤 금리 차이 내지는 한국 차이가 나타내는 한국의 경제 퍼포먼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의 약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공업체들, 조선사들이 다 나름대로 환해지 전략을 다 세워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거 중공업체 환해지는 우리한테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또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과거에 2007년도, 8년도에 상당한 아픔이 있었죠. 예, 과도한 환해지. 예. 그것이 결국 금융위기하고 부딪히면서 그냥 900원이 1600원 가는 그 상황까지 한번 왔었는데, 그래서 뭐 기코 사태도 있었지만 환해지 했다가 환해지를 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그런 상황도 왔었는데, 자 지금 이제 갑자기 우리 조선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뭐 우리 군함도 만들어줘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또 하나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중공업체들이라면 지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특별히 움직임은 감지 안 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분석 리포트를 네. 하나 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업별로 예. 환해지에 대해서 완전히 예.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현장에 있을 때도 제가 읽었었고, 그 리포트가 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각 음. 기업별로 환해지 전략이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100% 풀해지를 합니다. 풀했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 파트에서 네. 원가가 넘어오면 그냥 재무 파트에서 100% 해지를 단행을 합니다. 뭐 현중은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50% 정도 해지를 하는 것으로 매도했지. 예, 달러와 매도 해지를 하는 네네.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로 해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지를 아예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히 이어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1,200원, 1,300원대 계약들을 지금도 계속 오픈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급하게 쫓아와서 달러를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인 해지 전략이고 뭐 상당 부분은 원가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 오케이. 그래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환율의 변동이 크게 해지 전략을 흔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우리 국민연금은 사실 이제 최근에 환율 상단을 막았던 가장 큰 핵심적인 변수가 국민연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지 비율을 국민연금의 늘렸구나. 환해지 전략 내지는 달러와 매수를 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외환 수합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해외 투자를 집행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환율 상단을 1,460원, 70원에서 추가 상승을 막는 달러와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 덕분에 1,500원은 안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야 될 걸 안 샀지 않습니까? 안 샀다는 얘기네. 빌려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거꾸로 전략적 해지라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전략은 환을 완전히 오픈시킨 게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환해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환율이 떠니 다시 또 풀 수도 있네. 아니다. 환해지를 했던 부분을 감을 수도- 어나인딩을 어나인딩 다시 할 수도 있다. 되살 수 있고 또는 음. 환율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던 음. 또는 빌려서 집행을 했던 음. 투자 자금은 훨씬 더 많이 사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봐보면 앞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추정으로 네. 과연 국민연금이 어디서 달러를 팔까? 어디서 환해지를 할까? 예. 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 한국은행인데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아마도 제 추정으로는 한 2시그마 정도? 한 2시그마 정도, 한 95% 밴드 범위네요. 확률적으로. 소위 그 환율이 정규 분포를 보인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평균 대비해서 한 2표준 편차 범위를 넘어서면은 즉 확률적으로 보면 한 2.25% 정도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달러를 빌려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집행을 한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전략적 환해지해서 달러를 매도했는 그런 거래는 보면은 한 2.58시그마 소위 얘기하는 99% 구간 정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벨이 마침 묘하게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과거 20년 또는 2000년도 이후에 그 소위 2.58시그마 99% 신뢰 구간의 영역이 차지하는 레벨이 한 1,460원 내외였습니다. 60원대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위에서 국민연금으로 추정되는 달러와 매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많았었고요. 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팔았던 자금들이 어디에서 되살릴까? 과거 경험치를 봐보면은 맥시멈 한 10% 정도가 아닐까? 인내 토러런스가. 실제로 이제 그 2023년도에 봐보면 한국은행의 그 달러와 외환 당국의 달러와 순개입 개입 자료를 봐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100원 정도 떨어지면은 어김없이 순매수가 나왔는 걸로 추정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한 1,480원, 60원에서 80원 사이에서 팔았던 달러화들은 1,300원 후반대로 진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 부분 되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1380m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그기구나. 예, 뭐 차트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수급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여기서 약세를 보인다고 그러더라도 적어도 연내 뭐 앞으로 한 6개월 연내 정도 기간에는 상당 수준 글로벌 달러보다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계속 그 언더퍼폼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위 그 현재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소위 트럼프의 관세 하두가 다른 나라와들과는 일정 부분 타협을 하고 상당 부분 갈등의 수위를 낮추겠지만 끝까지 남아있을 갈등의 수위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디로 보세요? 결국 중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과거 2018년도, 19년도 이어졌던 소위 그 미중 무역 전쟁 때 가장 약세를 보였던 통화가 위안화 원화였습니다. 위안화 이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봐보면 당시의 환율 동향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그 위안화 갖고 스펙하기가 거시기 하니까 원화 대신하는 소위 프락시 트레이딩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프록시 커런시로.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 한국과 중국의 밀접한 상관관계, 한국의 높은 그 무역 의존도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었고 시장의 퍼포먼스 자체도 위안화 약세 압력이 있을 때 원화가 먼저 약세를 보이고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도 이 소위 이제 위안화 약세 투자에 대한 대리 투자의 형태로 원화 약세에 대한 베팅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일기 때야 뭐 위안화 절하를 가지고 관세를 좀 희석시켜 보겠다라는 게 되지만 지금 무슨 놈의 뭐 145% 캐스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환율을 얼마를 절하시키겠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 145% 상황은 수입 하나도 안 하겠다. 서로 수출 하나도 안 하겠다. 같이 안 놀겠다는 우리 얘기인데. 교역 끊겠다. 교역 끊겠다는 아주 얘기인데. 정말 핵심적인 일부 소재 부품을 제외하고는 니네들하고 거래 안 해. 라는 게 145%, 뭐 125% 관세이지 않겠습니까? 이 트럼프도 그렇고 그 중국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숫자 더 올려봤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 이야기는 현재 수준이 지속되지 않을 거를 시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 뭐 그게 틱톡이 됐건 틱톡 딜이 됐건 뭐가 됐건 일정 부분 합의의 어떤 채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8년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그리고 두 정상의 어떤 성향을 보면은 편안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잡음이 고스란히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